제 이름은 이명자입니다. 일은 평생을 넘게 살아오면서 파란만장한 일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제 삶의 의미는 단 하나 아들 동우였어요. 남들은 저더러 자식밖에 모르는 팔불출이라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팔불출 어미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그 아이 하나 잘 되는 것만이 제 유일한 꿈이자 목표였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부질없어지고 난 뒤에야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가슴속에 응어리진 말들을 풀어내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27, 꽃다운 나이라는 말도 제게는 사치였죠. 동우 아비는 착실했지만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동우가 3살 되던 해에 지병으로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제 곁에는 어린 동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동우를 위한 삶,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 장사부터 시작해서 식당 허드레실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달 보고 들어오는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지고 밤이면 어깨며 허리며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죠. 그래도 동우 얼굴 한번 보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무르던 아이의 온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런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몇 년 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국밥집을 차릴 수 있었어요. 명잔의 국밥.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땀을 비 오듯 쏟았습니다. 뜨거운 김에 얼굴이 벌겋게 익고 기름때 묻은 옷을 매일같이 갈아입어야 했죠. 그래도 손님들이 맛있다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그렇게 기운이 나더군요. 그렇게 번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오로지 동우 학원비, 동우 책값, 동우 용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기죽이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동우는 제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예의도 발랐어요. 동네 어른들께 칭찬이라도 듣는 날이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명자 씨는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뒀어. 그 말이 제겐 최고의 찬사였죠. 동우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국밥집 문을 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기쁜 날이 또 있었을까 싶어요.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았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떡하니 취직까지 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편히 사세요. 월급 봉투를 처음 제게 내밀던 아들의 얼굴이 어찌나 늠름하고 대견하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동우는 어여쁜 색시를 얻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라고 처음 인사 왔을 때 어찌나 예쁘고 싹싹하던지요.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들 내외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면서 손주나 기다리면 되겠구나. 행복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 살가움은 온데간데였고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어머님,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사사건건 가르치려 들고 제 살림 방식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동우는 그 사이에서 제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어요. 엄마, 사람이 많으면 부딪히는 일도 있는 거지. 당신도 좀 참아. 오히려 저를 타박할 때도 있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는데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저녁 한 끼 먹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돌아가기 일쑤였어요. 점점 멀어져가는 아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다들 저렇게 사는 거지. 아들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좀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잔뜩 흐느끼는 목소리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님, 흐흑, 동우 씨가 쓰러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도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옷만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침대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있는 동우를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저희를 불렀어요. 병명은 듣도 보도 못한 희귀병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큰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 후에도 오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성공 확률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치료비는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아득해지는 정신을 간신히 붙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아들 동우가, 제 삶의 전부인 동우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니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반드시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든 동우를 살려야 한다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우 아비가 남기고 간 것이라고는 달랑 사진 한 장과 동우뿐이었으니 제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제 두 주먹밖에 없었죠. 국밥집을 하면서도 틈틈이 남의 집 밭일도 거들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 품앗이도 다녔습니다. 잠을 줄이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동우를 가르쳤습니다. 동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대견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혹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행여나 기가 죽을까 노심초사하며 키웠습니다. 동우가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오면 온 동네방네 자랑을 했고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이라도 타오는 날에는 국밥집 손님들에게 막걸리를 한 잔씩 돌리기도 했어요. 그게 제 낙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사실 조금은 걱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곱게만 자란 아이 같아서 저처럼 억척스럽게 살아온 시어머니를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인 듯 했습니다. 명절이면 설거지도 곧잘 돕고 제 말에도 곧잘 웃어주었으니까요. 어머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때는 이제 정말 한시름 놓아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동우도 결혼하고 나서는 한동안 제법 집에 자주 들렀어요. 엄마, 이거 당신 좋아하는 과일이야 라며 봉지를 불쑥 내밀기도 하고 주말에는 며느리와 함께 와서 저녁을 먹고 가기도 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걸까요? 어머님, 요즘 누가 그런 구식 방법을 써요? 저희 때는 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가 잦아졌고, 동우는 그런 상황에서 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침묵이 아니라 동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동우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를 오가며 발만 동동 구르는데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수술실 앞 빨간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신들께 기도를 올렸는지 모릅니다. 부디 내 아들만 살려달라고, 내 수명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동우만은 살려달라고요. 의사가 저와 며느리를 불렀을 때 그 차가운 눈빛과 무거운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명도 어려워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몰라요. 희귀병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치료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남들처럼만 살아주기를 바랐던 아들이었는데 왜 하필 내 아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하지만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며느리는 그저 울고만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저뿐이었으니까요. 걱정 마라.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마련해 보마.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앞날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어미니까요. 어미는 강해야 하니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방법을요. 동우가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제 삶의 시계는 오직 아들의 회복에만 맞춰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검사 결과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갔고 복잡한 의료 용어들은 아무리 들어도 귀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짓눌렀던 것은 바로 돈 문제였죠. 하루가 멀다 하고 청구되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각종 특수 검사비, 고가의 항암제, 여기에 간병용품까지 그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어요. 어머님, 이번 주 병원비가 벌써 이만큼 나왔네요. 다음 주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하고요. 며느리는 마치 고지서라도 전달하듯 건조하게 말하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걱정 말거라, 다 준비해뒀으니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동우 아비가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과 제가 식당을 하며 푼푼히 모아두었던 적금은 이미 동우의 초기 진단과 응급 수술비로 다 들어가 버린 후였어요. 동우 앞으로 들어놓았던 실비 보험이 있었지만 희귀병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태반이었습니다. 아니, 이 약은 왜 이렇게 비싼 거래요? 보험도 안 된다니 말이 돼요? 며느리는 병원 원무과 창구에서 언성을 높이기 일쑤였지만 규정이라는 벽 앞에서 그녀의 항의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 몫으로 돌아왔죠. 어머님, 동우 씨 회사에서도 병원비 지원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저희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어머님이 어떻게든 좀 더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지만 그 눈물 속에 과연 얼마만큼의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미래,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내 새끼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걱정은 오로지 돈뿐이더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몇 번이나 삼켰는지 모릅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볼까도 생각했지만 다들 사는 게 팍팍한 처지에 큰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제가 기댈 곳은 제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작은 식당 가게와 동우와 함께 살았던 낡은 연립주택 한 채뿐이었죠. 그것들은 제 삶의 역사이자 제 전부였습니다. 가게는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곳이었고, 집은 동우, 아비와 함께 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동우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차마 그것들을 처분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 다 부질없는 것이다. 내 아들 목숨보다 중한 것이 어디 있겠냐. 저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랑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어요. 중개인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사무적인 말투로 이것저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평수, 위치, 집의 연식, 내부 상태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마치 제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급매로 내놓지 않으면 잘 안 나갈 텐데요. 값을 좀 후려치셔야 할 겁니다. 중개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얼마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팔아주세요. 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게와 집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동우 씨도 어머님 결정에 고마워할 거예요. 이제 돈 걱정은 한시름 덜었네요.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안타까움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홀가분함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계약이 성사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게와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물론 제 값을 다 받지는 못했어요. 중개인의 말대로 급매로 내놓은 탓에 시세보다 훨씬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의 터전이었던 공간들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허전하고 서러웠어요.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돈은 곧바로 동우의 치료비로 흘러들어갔으니까요. 그 돈으로 밀린 병원비를 정산하고 앞으로 필요할 치료비를 미리 납부하고 나니 그 많던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당분간은 돈 걱정 없이 동우 간병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병원 쪽방에 간이 침대 하나를 놓고 동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동우의 몸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챙겨 먹였어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어떤 날은 약기운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아들을 붙잡고 함께 울기도 했죠.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아주 잠깐씩 병원에 들렀다 가곤 했습니다.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동우 씨는 좀 어때요? 마치 손님처럼 안부를 묻고는 과일 바구니 하나를 툭 던져놓고는 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라며 황급히 사라졌어요. 그런 며느리가 괘씸하고 얄미웠지만
싸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오직 동우에게만 쏠려 있었으니까요. 힘들고 고된 간병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주 가끔 희망의 빛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동우가 제 손을 힘겹게 잡으며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라고 속삭일 때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와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아들아. 어미가 자식한테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어서 기운 차려서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 저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아들의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진심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동우만 다시 건강해진다면 이 모든 고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동우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의사의 말은 제게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의 지극정성이 아드님을 살린 겁니다. 정말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 속도였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도 처음 봅니다. 젊은 담당 의사는 진심으로 감탄한 듯 제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저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밤낮으로 졸였던 마음, 행여나 아들이 잘못될까봐 매 순간 가슴을 쳤던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동우의 병실로 달려갔을 때 아들은 창백하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습니다. 며느리도 그 순간만큼은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감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동우 씨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진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말했지만 그 눈물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진심이 느껴졌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남편이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시어머니를 계속 모셔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을 함께 느끼고 있었을지도요. 퇴원 수속을 밟고 동우와 함께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몸은 비쩍 마르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이제 동우가 건강을 되찾았으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가게와 집을 판 돈은 거의 다 병원비로 소진되었지만 그게 대수겠어요. 건강만 하다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우도 예전처럼 회사에 다니고 며느리와 함께 저를 살뜰히 챙겨주겠지. 그런 단꿈에 젖어 있었죠. 제가 살던 집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어머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동우 씨도 그게 마음 편할 거예요. 라며 살갑게 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지만 그 기대와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훈의 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며느리는 슬금슬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라도 준비하려고 부엌에 들어서면 어머님, 아침은 제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짜고 달아서
저희 입맛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라며 제 손길을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있으면 어머님, 저희는 퇴근하고 오면 좀 조용히 쉬고 싶어요. 어머님도 방에 들어가서 좀 쉬시지 그러세요? 라며 은근히 저를 방으로 밀어 넣었죠. 제가 손주들 방이라도 청소해 주려고 하면 어머님, 애들 물건은 함부로 만지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마치 눈칫밥 먹는 식객,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따라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우는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내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할 때가 더 많았죠. 제가 며느리의 태도에 서운함을 토로라도 할라치면 엄마 당신도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걸 좀 알아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엄마가 뭘 알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굴 위해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들이 선택한 여자고 이제는 한 가족인데 제가 참고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며느리도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줄 날이 올 거라고 애써 희망을 가져보려 했죠. 하지만 그런 제 희망은 그야말로 개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동우 녀석과 그 마누라는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는 아주 중대 발표라도 하듯 심각한 표정으로 제 앞에 마주 앉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집에서 쫓겨날 날이 왔구나.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년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고 마치 제게 시혜라도 베푼다는 듯한 거만한 태도였죠. 어머님, 저희가 심각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부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이제 동우 씨도 건강 다 찾았겠다. 저희도 슬슬 저희 인생 좀 즐기면서 살고 싶거든요. 언제까지 어머님 눈치 보면서 숨막히게 살아야겠어요? 안 그래요, 여보? 그녀는 동우를 쏘아붙이듯 동의를 구했고 동우 녀석은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며 고개를 주걱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꼴을 보자니 제 속에서 천불이 일었지만 꾹 참았어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짓거려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어머님. 이제 슬슬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희도 이제 부부끼리 오붓하게, 네. 남들처럼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고요. 어머님이 여기 떡하니 버티고 계시니까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애들 교육에도 영 안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축 처져 계시고 집안 분위기만 칙칙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 말들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려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동우에게 물었습니다. 동우야, 너도 내 마누라랑 똑같은 생각이냐? 이 어미를 내쫓고 싶다는 게냐? 동우 녀석은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숙인 채 꼼지락거리더니 마침내 제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과도 같았죠. 엄마, 그게 저 미안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 앞가림해야죠.
언제까지 엄마한테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살아야죠. 우리한테 그만 매달리고요. 내 인생이라니. 제 인생은 이미 저놈 하나 살리겠다고 시궁창에 처박은 지 오래인데 이제 와서 무슨 내 인생을 살라는 개 같은 소리인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며느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뭘 그렇게 놀라세요? 어차피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언제까지 어머님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줄 줄 아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인정머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나가실 때 보증금으로 쓰시라고 아주 쬐끔 보태드릴게요. 그걸로 저기 어디 변두리에 싼 방 하나 얻으시면 되겠네. 예전에 식당도 하셨다면서요? 나가서 식당 일이라도 알아보시든가요. 설마 아직도 저희한테 손 벌릴 생각은 아니시죠? 그 말은 제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 발기는 듯 했습니다. 내 집 팔고 내 가게 팔아서 내 놈들 병원비 대고 내 놈 목숨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이 어미를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으면서 고작 푼 돈 던져주며 조롱하다니. 세상에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천인공노할 인간들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악마도 저것들보다는 더 인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의 손에 이끌려, 아니 거의 내동댕이 쳐지듯 그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제 손에는 며느년이 경멸의 눈빛으로 던져준 구겨진 돈 몇 푼이 든 봉투 하나와 갈아입을 옷가지 몇 개가 전부인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죠. 현관문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우 녀석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엄마 그 건강 챙기세요라는 진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의례적인 인사 한마디를 중얼거렸을 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던 내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요. 제 눈앞에는 그저 교활한 마누라의 치마폭에 쌓여 늙은 어미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비겁하고 나약하며 이기적인 한 마리 수컷 짐승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무정하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한막도 그렇게 처참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밤거리, 저는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이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가로등 불빛만이 제 볼품없고 처량한 그림자를 길게,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현실이란 말인가?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란 말인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지독하게도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동훈의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저는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며느리가 쥐어준 돈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작해야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번듯한 방 한 칸은커녕 한 달 여간 신세도 며칠 지기 어려운 액수였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고작 이 정도의 가치였단 말인가. 허탈한 웃음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찬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왔고 저는 어느새 불 꺼진 시장 골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국밥집을 하던 바로 그 시장이었죠.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들은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아득하기만 했어요. 결국 저는 시내 변두리, 달새도 아주 저렴한 쪽방촌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까 말까 한 비좁은 공간, 창문도 없어 늘 어둡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죠. 옆방의 기침소리, 술주정 소리가 벽을 타고 그대로 넘어왔고 밤에는 쥐들이 천장을 뛰어다니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낮에는 시장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큰거렸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는 멈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번 푼돈으로 겨우 라면이나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참한 생활이었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다 제 팔자고 제 업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용기를 내어 동우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동우야 엄마인데 잘 지내니? 떨리는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면 수화기 너머에서는 늘 귀찮다는 듯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 엄마. 나 지금 바빠. 용건만 간단히 해. 또 돈 달라는 소리는 아니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손주들은 잘 크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동우는 다들 잘 있어. 별일 없으니까 이제 끊을게. 또 전화하지 마.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어요. 며느리는 아예 제 번호를 차단해버렸는지 전화를 걸면 신호음만 가다가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손주들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는 제 작은 소망은 그렇게 번번이 좌절되었죠.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내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괴물처럼 변해버렸을까. 돈이 뭔지 세월이 뭔지 서러움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에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차 안에서 동우와 며느리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처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동우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저를 못 본 척하며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죠. 며느리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제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막고는 어머 저기 냄새 좀 봐. 빨리 들어가요 여보. 라며 동우의 팔을 잡아 끌고 식당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비록 지금은 이렇게 남루한 모습이지만 한때는 저도 그들 못지않게 깨끗하고 번듯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아니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때 식당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듯한 중년 부인이 동우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머, 동우 씨 아니세요? 오랜만이네요. 옆에는 사모님이시고 두 분 다 여전히 멋지시네요. 그런데 혹시 자네 어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가? 예전에 시장에서 국밥집 하실 때 내가 단골이었는데 인심도 좋으시고 음식 솜씨도 얼마나 좋으셨다고. 한번 찾아뵈어야 하는데 통시간이 안 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동우가 뭐라고 대답할까 일말의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동우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능글맞게 대답하더군요. 아, 네 어머니요? 뭐 알아서 잘 살고 계시겠죠. 누가 연세 드신 분한테 요즘 세상에 저렇게 힘들게 살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요. 다 자기 팔자 자기가 개척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저희 살기 바빠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제 아들 입에서 저렇게 뻔뻔하고 잔인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옆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맞아요, 아주머니. 저희도 저희 앞가림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까지 시어머니 뒤치다꺼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해드릴 만큼은 다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어머님도 자립하셔야죠. 안 그래요? 그녀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깔깔거리며 웃었고 동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손수레를 버려두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은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제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와 연민마저도 깨끗이 접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였죠.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한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밤이면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낮에는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렸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검버섯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자식에게 버림받고 세상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비참한 인생, 더 이상 살아갈 의미도 희망도 없었으니까요. 내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기구하고 박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내 청춘, 내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멸시, 그리고 이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뿐이라니 억울하고 분해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왜 죽어야 하지? 죽어야 할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그들이 아닌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요. 이대로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나를 배신하고 버린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그날부터 저는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독하게 폐지를 주었고 한 푼 두 푼 닥치는 대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제 삶은 고되고 비참했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작지만 뜨거운 불씨 하나가 희미하게나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갈 이유였고 제가 버텨낼 힘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어둠 속에서 벗어나 환하게 빛을 보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쪽방촌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고 고달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이 존재하는 곳이었죠.
그러다 정말 천운이었는지 예전에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분의 도움으로 아주 저렴한 월세의 고시원 구석방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옆방의 소음이 고스란히 들려오는 한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지붕 밑에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근처 공원이나 길거리를 돌며 폐지와 고무를 주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온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떠나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넘기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천 원. 그 돈으로 라면이나 가장 싼 김밥 한 줄로 배를 채우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한때는 내 이름으로 된 가게도 있었고 번듯한 집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서름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런 생각은 더욱 저를 괴롭혔죠. 차디찬 고시원 방에 홀로 누워 있으면 아들 동우와 며느리의 냉혹했던 얼굴, 그리고 그들이 제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행복한 웃음소리를 내며 살고 있겠지. 어미를 이렇게 사지로 내몰아 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에 미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노하고 절망한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비참한 고시원 생활을 전전하는 신세였고 그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폐지를 줍고 돌아와 녹초가 된 몸으로 방에 들어섰는데 고시원 총무가 저를 부르더군요. 이명자 씨, 등기우편이 하나 와 있던데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등기우편이라니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낼 사람이 있다고. 이 세상에 저를 기억하거나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민센터에 들러 주소지를 이곳 고시원으로 옮겨놓았던 것이 뒤늦게 생각났습니다. 총무에게서 건네받은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에는 제 이름 석자와 함께 중요 토지 보상금 지급 관련 최종 안내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토지 보상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람?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복잡한 내용의 서류 몇 장과 함께 제가 수십 년 전에 남편 이름으로 사두었던 경기도 외곽의 야산에 관한 안내문이 들어 있었죠. 그 땅은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보시오, 명자 씨. 여기 땅값이 아주 싸게 나왔는데 나중에 혹시 모르니 그냥 재미삼아 하나 사둡시다. 안 되면 우리 동우한테 물려주면 되지 않겠소. 라며 거의 헐값에 사두었던 버려진 땅이었어요. 당장 아무 쓸모도 없고 개발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 맹지라 저 역시 그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수십 년을 살아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쓸모없는 야산이 최근에 발표된 신도시 개발 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상금이 책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서류에는 제가 받아야 할 보상금 액수도 적혀 있었는데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숫자라 제 눈을 몇 번이나 비벼보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혹시 누가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것은 아닐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날이 밝자마자 우편물에 적힌 관공서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어요. 담당 공무원에게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자 그는 제 땅 문서와 신분증을 한참 동안이나 대조해 보더니 이내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명자 어르신 맞으시죠? 네, 확인되었습니다. 어르신 소유의 토지가 이번 신도시 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의 말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그래서 보상금이 얼마나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잠시 숫자를 확인하더니 이내 제게 믿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해주었습니다.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얼른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수백억 원. 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수백억이라는 평생 동안 제가 만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제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백억이라니 그 돈이면 당장 이 지긋지긋한 고시원 생활을 청산하고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도 몇 채 살 수 있을 것이며 평생 동안 아무런 걱정 없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모든 것을 되찾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기쁨과 흥분도 잠시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매몰차게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아들 동우의 냉정한 얼굴, 그리고 어머님은 뭘 잘 모르셔서 그래요? 라며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며느리의 싸가지 없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만약 그들이 제가 이런 엄청난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될 줄 알았더라면 과연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비참하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 발이라도 핥으며 온갖 아양과 교태를 부렸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 하나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처럼 뜨겁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 절대로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 쓰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단 한 푼도 너희 손에 더러운 돈을 넘겨주지 않을 테다. 그동안 제가 당했던 모든 서름과 배신감, 멸시와 모멸감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이 돈은 어쩌면 하늘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제 억울함을 풀고 제 삶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입니다. 이 돈으로 저는 가장 통쾌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처럼 힘없고 소외된 채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나 흘리며 신세 한탄이나 하던 나약하고 초라한 늙은이 이명자가 아니었어요.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복수심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이라는 거액의 토지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후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 당장 좋은 집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삶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저를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아들 동우와 며느리에게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동시에 제 낭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죠. 며칠 후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가장 좋은 옷을 사입었습니다. 비록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제 기분도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곧장 서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하다는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우연히 보았던 곳이었는데 그때는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죠. 로펌 입구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살짝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애써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 대표 변호사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제 말에 젊은 여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정중하게 상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중후한 인상의 대표 변호사가 들어왔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 용건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전 재산 약 87억 원을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전부 기부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들은 대표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기구한 인생 역정과 아들에게 버림받은 사연, 그리고 이 거액의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변호사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그 숭고한 뜻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로펌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제 뜻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부터 변호사팀은 제 뜻에 따라 재단법인 이명자 장학복지재단 가칭 설립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죠. 모든 과정은 아들 동우와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한 비밀 속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제 이름으로 된 모든 보상금 관련 서류를 안전하게 관리해 주었고 재단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나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다시피 하며 재단 운영 계획과 기부금 사용처 등에 대한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장한 변호사들이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잃어버렸던 제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무기력하고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주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발견할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마침내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 설립과 전 재산 기부 사실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일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기자회견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었죠. 저는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직접 발표할 연설문을 변호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제 진심이 사람들에게 왜곡 없이 전달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들 동우와 며느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보다는 제 선택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일인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며칠 앞두고 저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했던 남편의 산소에 들렀습니다. 남편의 묘소 앞에 따뜻한 정종 한 잔을 올리고 그동안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두런두런 이야기했죠.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지금 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구려. 당신이 남기고 간 그 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도 다 당신 덕분이겠지요. 부디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도와주시오. 한참 동안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뜻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라고요. 산소에서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다가올 기자회견에 대한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이제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저는 더 이상 두렵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 통쾌한 반격의 서막이 열릴 그날을요. 드디어 기자회견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준 미용사의 도움을 받아 곱게 단장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가장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초라하고 병색 완연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세월의 흔적을 다 지울 수는 없었지만 제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도시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구석에서 절망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러 가고 있다니 정말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함께 단상에 오르자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시작될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구했던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간략하게 언급하고 제가 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앞으로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통해 저처럼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이 돈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잠시 동안 기자회견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몇몇 여기자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제 진심이 그들에게도 전달된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거의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제 이야기가 주요 뉴스로 다뤄지기 시작했죠.
폐지 줍던 할머니, 수백억 전 재산 사회 환원,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의 위대한 선택 등등 자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제 얼굴과 사연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졌고 각계각층에서 저를 향한 격려와 찬사가 쏟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현대의 의인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비난 여론도 들끓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뜻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제 선택을 지지해 준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가 마련해 준 작은 임시 거처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제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직감적으로 동우와 며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자마자 잔뜩 상기되고 일그러진 얼굴의 두 사람이 씩씩거리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먼저 새된 목소리로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동우는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그저 숨만 헐떡이고 있었죠. 아마 뉴스를 보고 제 기부 소식을 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특히 며느리의 눈은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내 돈 내가 좋은 일에 쓰겠다는데 그게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 허락이나 맡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이더냐? 제 싸늘한 말투에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상관이 없다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그 돈이면 저희가 평생 아니 3대가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인데 그걸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다 남 좋은 일 시킨다고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혹시 치매라도 오신 거 아니에요? 그녀는 이제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제 앞에 다가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부하신다는 말씀 거두어 주세요. 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 돈만은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머니. 그의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저는 역겨움마저 느꼈습니다.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미 모든 것은 끝났다. 그 돈은 이제 더 이상 내 돈도 너희 돈도 아니야.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내일이면 재단법인 이명자 장학복지재단 이름으로 정식 등록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할 이야기가 없다. 제 단호한 선언에 며느리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고 동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통쾌한 복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차분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기자회견 다음 날부터 동우와 며느리는 거의 매일같이 제가 머무는 임시 거처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협박으로 저를 어떻게든 구슬려 보려 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그들의 전략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이전에 그 싸가지 없고 오만방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제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께 그런 모진 말을 하고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어머님, 제발 저희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 이제 정말 어머님께 효도하고 어머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들을게요.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원하며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그 거액의 돈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우는 더욱 비참하고 한심한 모습이었죠.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어머니께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큰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제발 이 못난 아들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부하신다는 결정만은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네. 그 돈 없으면 저희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손주들 얼굴 봐서라도 제발 그는 잊고 지냈던 손주들까지 들먹이며 제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한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 제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돈에 눈이 멀어 어미에게 버림받았던 과거조차 잊어버린 파렴치한 놈일 뿐이었죠. 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에도 가슴 졸였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 어떤 말과 행동도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것이냐?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병원 복도에서 쪽잠을 자며 밤낮으로 간호했을 때 너희는 내게 무엇을 했더냐? 병세가 호전되자마자 나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며 길거리로 내쫓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더냐? 내가 폐지를 주어 겨우 입에 풀칠하며 고시원 구석방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을 때 너희는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나를 비웃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돈을 좋은 일에 쓰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앞에 나타나 용서를 빌고 돈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냐?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짓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와서 그 더러운 눈물로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나는 이미 너희를 내 자식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다.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다시는 너희 같은 것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제 단호하고도 냉정한 말에 동우와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늘 자기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줄 알았던 만만하고 어리숙한 늙은이로만 생각했을 테니까요.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비는데. 어머니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이러다 저희 정말 다 같이 죽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녀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죽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이다. 그러니 모든 결과는 너희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경비원들을 불러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제게 저주와 원망을 퍼부으며 끌려나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악연을 끊어냈다는 후련함마저 느껴졌으니까요. 그 후로 동우와 며느리는 몇 번 더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 했지만 변호사들이 고용한 경호원들에 의해 번번이 저지당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제게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언론사에 거짓 정보를 흘려 저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려 하거나 심지어는 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준비한다는 헛소문까지 나돌았죠. 하지만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런 추악한 행동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은 더욱 거해지기만 했어요. 제 사연과 기부 소식은 연일 신문과 방송의 주요 뉴스로 다뤄졌고 그 과정에서 동우 부부의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는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에는 그들을 향한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고 현대판 고려장, 인간의 탈을 쓴 악마 페류나 부부 등 온갖 험악한 딱지들이 그들에게 붙었죠. 결국 동우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인물을 계속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었죠.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된 동우는 다른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그의 얼굴과 이름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에 페류나로 낙인 찍힌 뒤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작은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사표를 내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도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은행에 넘어가고 그들은 훨씬 더 작은 평수의 허름한 빌라로 이사 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손가락질했고 예전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조차 그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죠. 그야말로 완벽한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주었던 고통과 절망을 이제는 그들 자신이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저는 그들의 몰락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제 마음은 이미 그들을 떠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소란과 관심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드디어 재단법인 이명자 장학복지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들과 몇몇 지인들, 그리고 앞으로 재단의 도움을 받게 될 학생 및 노인 대표 몇 분만을 초청하여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현판식을 열었죠. 제가 직접 쓴 이명자 재단이라는 현판이 건물 입구에 걸리는 순간 저는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현판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뜨거운 박수로 재단의 출범을 축하해 주었고, 특히 학생 대표와 노인 대표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제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이명자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재단의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유능한 변호사들과 실무진들이 재단의 운영을 도맡아 주었고, 저는 주로 재단의 큰 방향을 결정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폐지를 줍거나 고시원 구석방에서 추위에 떨 일은 더 이상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냥 편안하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일찍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여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장학생 선발 심사회의에 참석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조금도 힘들거나 귀찮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거웠으며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죠. 특히 제가 직접 선발한 장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오거나 재단의 도움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은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이나 명예보다도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의미였어요. 재단에서는 제게 번듯한 이사장실과 함께 고급 승용차 그리고 개인 비서까지 제공해 주려 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대신 재단 건물 한쪽에 작은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소박하게 생활했죠. 제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거칠애나 안락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작은 희망이라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었으니까요. 가끔 변호사들을 통해 동우와 며느리에 대한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살던 빌라마저 처분하고 지금은 어디 변두리 월세방에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동우는 일용직 노동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고 며느리는 예전에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생활고에 찌들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인다는 소문도 들려왔죠.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전해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일말의 안타까움이나 연민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불행에 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게는 그들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고 제가 해야 할 가치 있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나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과거의 아픔이나 원망이 끼어들 자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저만의 평온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롯이 저 자신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었어요. 이명자 재단이 문을 연 지 어느덧 몇 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재단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고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희망을 선물했죠. 저는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해야 할 의미 있는 일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제 건강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보람찬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덕분이겠지요. 예전처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홀로 눈물 찢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이 사장님은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죠. 어느 봄날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한 여학생이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던 아이였는데 재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이제는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 할머니, 그때 할머니께서 제게 건네주신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평생 이 감사함 잊지 않고 저도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 아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또 한 번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것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죠. 고맙다, 아가야. 너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렴. 그리고 너 역시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어떤 남자가 저를 간곡히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하더군요. 직감적으로 동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그를 만나기로 했죠. 어쩌면 이것이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제 허락을 받고 사무실로 들어선 동우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하고 잘생겼던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수심이 가득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남루한 옷차림은 그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왔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툭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죠.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연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고 뻔뻔한 짓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이 못난 자식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그의 처절한 모습에 제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한때는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정말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가 과거에 저에게 저질렀던 그 모든 모진 행동들과 배신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어요. 동우야,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기도 어색하구나.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용서라니, 나는 이미 오래전에 너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나 역시 너를 용서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단다. 제 말에 동우는 더욱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다. 너는 너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찾아와 구차하게 매달리지 말고 내 남은 인생은 내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비서에게 그를 밖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우는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면서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어느덧 80을 훌쩍 넘었습니다. 재단 일은 대부분 젊은 후배들에게 맡기고 저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소박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햇살 좋은 날이면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세상 모든 시름을 잊게 되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나 명예가 아닌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나눔의 기쁨이었어요. 제 마지막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주지 못한, 아니 아들이 외면했던 제 마지막 선물은 이제 이곳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희망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테니까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인생,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만을 조용히 기도할 뿐이에요. 제 삶은 이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